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고소를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고소를 하는 방법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 신고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민성욱 변호사님이 소개를 하셨으니까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할까요? 고소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이렇게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곳에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 즉 범죄지를 의미한데요. 이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 우편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원래는 검찰과 경찰을 의미했는데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할을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고소가 불가능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관할을 모르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도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을 해줍니다. 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냥 김 아무개 이렇게만 작성을 하시면 당연히 고소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단서는 제공을 해줘야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이나 생일,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친고죄만 아니라면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이상은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친고죄란 처벌을 위해서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를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친고죄의 범죄는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게 되면 사건 보호가 부여되고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소인은 1회나 2회 정도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가해자가 고소인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 정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나는 합의는 필요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고소사건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단순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만 각종 통지를 받을 수가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 직접 하지 않아도 형사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권자만 불복이 가능하니까요. 가급적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고소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는 게 추후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유리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 대리를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하는 거니까요. 수사의 경우에는 정보를 개방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의 장점은 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서 판례나 하급식 판결을 리서치해서 제공할 수가 있고, 이제 법리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을 해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고 증거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면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정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고소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